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죠? 네. 학원 오는 길도 까먹을 뻔했어요. 오래간만에 뵙는데 공부한 것은 더더욱이나 또 더 오래됐어, 그죠? 뭐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긴 거예요.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다짐하고 가야죠. 이 다짐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없어, 거의. 예. 준비됐죠? 예.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예. 풀어보셨죠? 예? 예. 근데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2차 과목 공시세법, 세법의 특징은 다른 과목에 치중하다 보니까 날 잡아서 해야지 이렇게 뒤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기본이 이론이 정리가 안 돼 있어. 보편적으로 이론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오늘 맞춘 거 내일 시험지로 다른 색깔로 프린트해서 주면 또 틀려. 오늘 맞은 게 내일 틀려요. 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짧은 시간에 그래도 문제라도 자주 풀자. 100% 잘못된 거야. 과목 특성상 다른 거는 문제를 많이 기본이 돼 있으면 민계공 같은 경우는 치중했으니까 문제를 다각적으로 풀어보고 거기에서 응용력을 키우고. 그런데 세법은 헷갈리는 게 없어요. 말은 표현은 헷갈린다. 아니지. 안 들어본 거, 못 본 거. 예?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오늘 여러분이 수업을 하면서 동형 모의고사 풀면서 느낀 점이 바로 뭐냐면, 자, 막바지 와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지금 풀어보는데 원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뭐하고 풀고 그리고 해설을 하면 내가 틀려도 어떤 게 틀렸는지 또 맞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문제풀이 할 때는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푸는구나 그랬단 말이죠. 작년에 제가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동형 모의고사를 하는데 2주마다 한 번씩 가는데 직원이 프린트를 잘못해 갖고 2주 전에 시험 봤던 걸 다시 했어요. 저는 몰랐지. 이제 시험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주 전에 푸는 걸 다시 푸는 거야, 지금 동형 모의고사. 수험생들은 그거 몰라. 자, 그리고 났는데 2차만 하는 수험생이 일찍 풀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시험지가 굉장히 낯익대는 거야,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라고 확인해 봤더니 2주 전에 했던 거야. 자료를 잘못 출력한 거지. 자, 그래서 아주 고귀한 시간을 들여서 체험을 한 거야, 내가. 왜? 2주 전에 문제를 풀어봤던 걸 똑같은 문제를 그 많은 수험생들이 똑같이 동형 모의고사를 똑같은 시간에 풀었는데 틀린 것 비교해 봤어요. 재밌잖아. 왜? 2주 전에 채점했던 거하고 직원한테 내가 너 오늘 고생해봐. 그럼 분석해봐. 나 수업 끝나기 전에 해설하기 전에 저번 2주 전에 했던 채점표하고 오늘 채점한 거하고 비교를 해라, 사람마다. 예. 그랬더니 그거 틀린 사람은 또 틀렸고 맞췄던 사람도 틀렸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틀린 건 왜 틀렸는지 여러분이 집중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빨릴 것이다. 그런 거에 치중하고, 아니 내가 틀렸는데 보니까 채점하다 보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실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습 연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틀렸으니까 이건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렇게 내 걸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풀면서 이거 답 맞추면서 틀리니까 옆에서 안 맞았는데 난 뭐 했어? 틀렸으니까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사람은 다 맞는데 나만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내가 맞았으면 위안 삼아. 누구만 맞았어? 나만 맞은 거야. 내가 틀린 건 남도 틀린 거야. 그러면 수월하죠. 근데 반대로 내가 맞은 건 다른 사람도 맞았을 거야. 내가 틀린 건 나만 틀렸을 거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그래서 오늘 수업 문제는
중간 정도 난이도 중에서 한두 개는 좀 높은 게 있어요.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늘 볼 수 있는 문제인데도 난이도가 좀 높은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 중간 정도 된다. 자, 그러면 한 번씩 가면서 보죠. 자, 1회 이거 맞죠? 네. 자, 현행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다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세니까 지방세에 대한 걸 물어본다는 얘기지. 지방세 기본법이니까. 국세 기본법 하면 국세를 물어보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다 틀린 거 1번. 취득세는 그랬어요.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할 때 신고.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중요하다 그랬죠. 33회 시험에서. 그럼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뜻이 무슨 말이에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생기는 시점,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지? 그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 제척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있잖아요. 취득세는 뭐 할 때? 무슨 짓을 해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길 거 아니야.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게 헷갈려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가 아니라 모든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야 돼. 정해놨어요.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야 합산하니까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다음,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세금이 얼마고,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된다.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점을 확정시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정시기는 2가지예요. 신고납부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니까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서 뭐하라?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걸 뭐라 그래?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납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맞죠? 예. 이거 틀린 분 없지? 자, 재산세는 세금을 누가 계산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하죠. 시장군수가. 그래서 과세권자, 즉 지방자치단체가 뭐하면? 결정하는 때, 계산할 때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맞았어요. 그럼 3번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여기 상속세, 증여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세 기본법이니까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내야죠. 그때 상속 증여는 공짜니까 본인이 스스로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추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정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제척기간은 10년. 제척기간이 뭐예요? 제척기간. 예? 이거 틀렸어요. 제척기간이 뭐야? 세금을 추적해서 내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그게 몇 년? 1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속받았는데 취득세 신고 안 했다, 증여받고 취득세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세금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길게 몇 년까지? 10년 안에 추징당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틀렸고 4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걷어가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에요. 5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
5천만 원 미만은 5년, 세금이 납부할 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몇 년? 10년. 요 기간 안에 소멸시효가 뭐죠? 압류 등을 하지 않고 지나면 다시 압류할 수 없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맞습니다. 다음 5번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 여러분 세금이 잘못 부과돼서 억울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심사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이다. 90일. 예. 여러분 이의신청, 심사 청구, 행정소송은 전부 다 90일이야 90일. 60일도 아니고 뭐 90일. 신청도 며칠? 90일. 신청도 90일이에요. 예. 결정 통지도 90일. 신청도 90일 이내에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지해줘라. 다만 이의신청은요,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신청하는데 결정은 빨리 해. 30일 이내 결정 통지. 그래서 요 지문 맞아요. 이 문제에서 이런 건 그래도 필수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어려운 거.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다. 지금 종합적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그리고 뭐 소멸 사유를 물어본 거고. 그죠? 어려운 문제야. 틀릴 수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 2번 갑니다. 자, 간단하게 나왔네. 다음 세법에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조세다. 틀린 거. 여러분 가산세는 기본이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했네. 무슨 의무?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해서 붙는 게 가산세죠. 예? 가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고지서 나오죠. 고지서 나오는 부가주의는 처음부터 고지서 나와. 그럼 고지서 받고 납부기 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는 늦게 내는 대신 가산금이 붙고 국세는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계산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고지서 나오는 게 원칙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하면 무할 수도 있어.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때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부족하게 신고한 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가산세랑 관련이 있죠.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예요. 안 했으면 뭐 가산세가 적용되고 상속세도요. 여러분 상속세는 우리가 시험범위 벗어나지만 조세 총론이니까 물어볼 수 있죠. 상속세는 국가가 세금 계산해.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할 수 없으니까. 다만 상속받은 사람은 무엇을 상속받았다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세무서에 협력 의무지.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상속세도 뭐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안 하니까 뭐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잘 기억하지 않더라도 5번 뭐 고지서, 재산세는 고지서 나오죠.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뭐가 붙어? 이자, 가산금. 어떤 경우라도 재산세는 가산세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세금이다. 그죠? 재산세 고지서 받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고 가산금 3% 그리고 1개월 지날 때마다 60개월까지 무겁게 중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가산금이지 가산세하고는 관련이 없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5번. 예. 다음 이번에는 자 3번 지방세법상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여러분 취득세에서 주택은 물어본다면 주택을 물어볼 거예요. 주택은 다주택자냐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
일반 지역 있죠? 일반 지역에 주택을 몇 개?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 요거는 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에서 몇 프로? 3%로 가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격에 따라 틀린 거예요. 실거래 가격이 얼마? 6억 이하는 1%죠. 1000분의 10. 1%. 6억 뭐였어요? 초과하고 9억 이하. 여기에 해당이 되면 1.1부터 시작해서 2.9까지 나오겠죠. 계산 가격에 따라 틀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9억을 뭐하는 거? 초과할 때는 1000분의 30 몇 프로? 3%. 그래서 1%부터 몇 프로? 3%. 이건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투기가 아닐 때. 그런데 일반 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 조정지역. 조정지역은 부동산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이죠. 예, 그런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 다주택자. 그럴 때는 1000분의 얼마? 40. 여러분 1000분의 40이면 몇 프로라는 얘기고 요거 4%. 그죠? 여기에다가 이걸 표준으로 하고 중과 기준세율 그랬잖아요. 중과 기준세율 하면 요거 몇 프로인데 중과 기준세율이? 2%. 요걸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하죠. 여기에 100분의 얼마? 200. 200이면 몇 배? 2배. 그죠? 그럼 2%의 2배면 몇 프로야? 4%를 여기에 뭐하라고? 더하라. 그럼 결론은 몇 프로예요? 8%라는 얘기예요. 몇 프로? 8%. 그죠? 자, 이렇게 8%로 중과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옳은 것. 다만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왜? 일시적 2주택은 할증 안 하니까. 그죠? 중과 제외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8% 적용하는 거. 그래서 8%는 우리가 이해할 때 조정지역에서 무엇을 취득했어요? 주택을 취득을 해서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뭐 했어요? 취득을 해서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 되면 조, 2, 8%잖아. 그죠? 8%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표시하죠. 4% 표준세율에 더하기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2배.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몇 프로? 8%.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물어본다면 8% 이렇게 안 물어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뭐 표준세율 1000분의 얼마? 40을 표준세율로 하고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2배, 100분의 2배 합한 세율이다. 그럼 몇 프로? 8%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 2, 8%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볼까요?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 이거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몇 프로? 1에서 3%, 1000분의 10, 1부터 1000분의 얼마? 33% 이거잖아요. 이거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예. 다음 3번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무슨 주택? 3주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조정지역의 주택이 3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 몇 개 있었는데 2개가 어느 지역에 관계없어. 그거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기존에 주택이 2개 있었는데 세 번째 거 취득할 때 어디서 취득했다고?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 3개. 그러면 조정지역에만 주택 전부 다 3개일 수도 있고 일반 지역에 주택 2개 있다가 조정지역에 하나 취득할 수도 있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존의 2개는 어디 있느냐 그거 따지지 않고 취득하는 주택을 일반 지역에 있는 걸 취득했느냐 조정지역에 있는 걸 취득했느냐 이거에 따라 틀려. 그래서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3주택이 됐다. 볼 것도 없이 12%예요. 그죠? 12%. 그래서 12%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준세율 4%, 1000분의 40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 2%의 100분의 얼마? 4배.
4배, 2%의 4배면 8%잖아요. 8%를 4%에 더하니까 몇 프로? 12%. 그죠? 그리고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 4주택이 됐다. 똑같아 12%. 그리고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 4개. 4개는 그냥 투기야. 몇 프로? 12%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는 다주택자 물어보면 1번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조 28.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 예? 2개다. 그러면 조 28, 8%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러면 일시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사 가려고 샀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일시적 2주택인데요. 그러면 요 할증하지 않고 1에서 몇 프로? 3%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8%로 간 거예요. 요거만 기억하세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는 조 2, 8%다. 그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세율은 개정이 돼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다뤄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2개, 조정지역의 주택 취득해서 2주택인데 일시적 2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몇 프로? 조 28, 8%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4번 문제로 갑니다. 4번 문제.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 지문 이외 단서 조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라. 출제 항상 순서가 조세 총론에서 2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고 취득세가 그 다음에 3문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나서 등록면허세 이렇게 순서로. 그럼 취득세 봅니다. 지금 세율에 대해서 봤고 이제 1번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취득세 납세 의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럼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무슨 법이냐 이건 무시해버리면 돼요. 예, 중요한 건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하시면 되죠. 자, 택지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나, 대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다? 갑이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던 하려면 일단은 기초를 잘 해놔야 돼요. 왜? 비가 오고 그러면 배수로 물이 잘 빠지도록 그런 거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정원을 조형물을 이렇게 멋있게 설치했는데 이거 설치하는 비용도 취득세 내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 취득세 누가 내느냐? 이걸 할 때, 이런 공사를 할 때 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공사원가, 건물원가로 들어가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어?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땅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데 이때는 지목 변경으로 보는 거야. 요거만큼 들어감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뭐였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지목 변경,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 냅니다. 거기까지는 안 물어볼 거야. 깊이니까. 다만 누가 취득세 내라? 요거에 대한 비용은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없으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내라.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 있겠죠?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을이 누구한테 와서? 갑한테 와서 뭐라 그래? 야, 네 땅 건물 안 질 것 같으면 내가 건물 지을게. 그리고 매달 너한테 몇 프로 뭐 얼마를 주겠다. 주든 안 주든 둘이 계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지어도 돼. 그랬다는 얘기는 지상권을 인정해 준 거지. 남의 땅이라 건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잖아. 승낙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건축을 하면서 여기에 정원을 꾸미거나 조형물 설치한 비용이 있다면 이건 건물 원가로 들어가라 이거지. 그래서 토지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따로 있을 때 취득세 누가 내느냐? 이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죠. 그건 건축물 원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누가?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이렇게 내는데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때는 주제 파악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건축물이 있으면 누가?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고, 건축물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된다. 근데 주제 파악해봐요. 자,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죠. 읽어볼 필요 없어. 건축물이 있잖아. 그럼 누가? 건축물 누가?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건축물이 없으면 누구? 토지 소유자가. 이해가십니까? 예. 다음 2번. 타인의 채무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된 자기 소유 부동산을 경락 낙찰받았다. 여러분,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낙찰받았다. 이 지문은 취득세에서 지금 물어보지만 양도소득세에서도 똑같이 물어봐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가 뭐 받았다고요? 예? 낙찰받았어요. 낙찰. 그러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 자, 자기 부동산 자기가 낙찰받았으면 왜 취득세를 내야 돼? 자기 거 자기가 취득했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오래 가는 거지. 여러분, 경매가 실행이 되면, 경매가 법원에 나오면 그 부동산의 등기는 다 뭐가 돼? 말소 돼. 말소. 등기 다 지운다니까. 그럼 새로 취득한 사람은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돼? 등기해야지. 나 등기. 그러니까 뭐 내라고? 취득세 되는 거예요. 취득세. 이해가세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요,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매로 낙찰받았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는 안 내는데 뭐는 내라? 취득세는 내라. 예? 여러분, 자기 부동산은 자기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상담보를 얘기하는 물상보증.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 친구가 은행에서 뭐 받아? 대출 받아. 근데 친구가 담보가 없으니까 담보를 부동산으로 담보로 맡겼어요. 근데 친구가 만기에 가서 대출금 받아 안 가? 안 갚어 안 갚어? 사회 통념상 안 갚죠? 왜? 자기 담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담보 설정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갚을 것도 안 갚는다니까. 자, 안 갚으면 은행에서는 독처가 다 안 되면 내 담보 물건 경매 처분할 거 아니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내 부동산이 지금 눈 뜨고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 부동산을 내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뭐는 내야 돼? 취득세는 내야 된다. 그죠? 다음 3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공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의 매매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뭘로 가? 증여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것도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취득세 그대로 물어봅니다. 그럼 부모 자식 간에 공매 그랬잖아요. 공매나 경매는 짜고 하는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인정해줘.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기본이 증여지만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뭐했다? 교환. 이런 건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죠. 객관적으로 입증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아니지. 증여가 아니라 뭐? 매매. 대가 주고 낙찰받았으니까 증여가 아니라 뭘로? 매매. 유상거래. 이해가세요? 자, 3번 지문 다시 한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 하면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안 돼. 그냥 뭘로 가? 증여. 그런데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경매를 통했다,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뭐 했어요? 교환했다.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뭐 입증된다. 그런 단서가 있을 때는 매매 거래로 보는 거예요. 증여가 아니라. 예, 틀렸고. 다음 4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 예,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떠안는 걸 뭐라고 그래?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그렇죠. 채무 부분. 여러분, 부담부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가 뭐야? 이렇게 안 물어봐. 부담부 증여는 증여받은 거라니까. 증여받았는데 증여냐? 이렇게 안 물어보지.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하면 증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다. 매매다. 매매 갚을 거니까. 그래서 뭘로? 유상. 여기죠. 예, 무상이 아니라 뭐? 유상.
그래서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은 채무 부분은 뭐다? 매매다, 매매. 그래서 이것도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지금과 같이 취득세에서도 똑같이 물어본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봐요. 4번 부모 자식 간의 뭐는 부담부 증여.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는 짜고 할 수도 있죠. 생각해 봐요. 내가 상가 빌딩 10억짜리를 우리 아들한테 부하면서 증여하면서 아들아 내가 증여할 테니까 아버지 친구한테 내가 갚을 돈이 있는데 9억이 있거든. 네가 대신 뭐해? 갚어. 그러면 가공채무를 만들어 놓고 가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세금 포탈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이 인정 안에 전체가 다 뭐야? 그냥 증여. 이해가세요? 다만 단서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할 때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 그래서 국가 등에 관련된 채무로서 명백하게 뭐가 될 때만, 입증이 된다 그런 단어가 있을 때만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단서 없으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전체가 뭐다? 증여.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요거 틀렸고. 다음 5번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가 하나가 돼서, 그죠? 건축물 중에서 뭐라고 그랬죠? 조작설비, 부대설비죠? 예, 여러분 건축물에 부수적인 시설물을 다른 사람이 설치했어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취득세 내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부대설비를 설치, 가설한 자가 따로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누가? 주체구조부. 여러분 주체구조부가 뭐냐면 지붕, 기둥, 벽포 이런 거예요. 지붕 핵심이 되는 거, 그 사람이 취득세 내야 된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번 지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가 건물 소유자야. 건물주죠? 예? 쉽게 얘기하면 건물주야. 근데 여러분 건물에 1층에 세입자가 들어가지고 예? 대형 특수한 장비를 건물 벽면에 부착을 해서 설치했다. 그런 거 세금 내야 돼. 자산가치가 뭐하니까? 증가되니까. 그거 누가 취득세 내? 세입자가 설치했어도 아니야. 누가? 건물주가 내라. 그럼 좋잖아. 건물주. 근데 건물주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1번. 그죠? 요거 이제 물어볼 때가 돼서 2년 정도 됐으니까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예,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같은 걸 꾸미는데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내고, 없으면 토지 소유자.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5번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예, 그 세액으로 하는 경우 다 틀린 거. 다만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특례세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특례세율. 부동산 취득에서 보면 표준세율이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표준세율, 취득세 기본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세율은 옛날 뭐 취득세 따로 있을 때 세율하고 옛날에 등기할 때 별도로 냈던 뭐 등록세 세율 합쳐서 지금 취득세 뭐라고 그래?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특례세율은 뭐냐? 취득세는 내지 말고 따로따로 있었을 때 뭐만 내? 등록세만 내라 이거예요. 두 가지 다 합친 게 이건데 뭐 내지 말라고요? 취득세가 옛날에 2% 있었어요. 그래서 취득세 내지 마라 그러면 두 개 합쳐진 거에서 취득세 내지 마. 그럼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를 빼면 옛날 뭐만 남아? 등록세 세율이 남겠죠. 이게 특례세율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취득세는 내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등기에 대한 건 내지 마라 이거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세율을 어떻게 한다? 그냥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로 내라. 이렇게. 특례세율은 두 가지예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2% 빼는 게 있고, 그냥 몇 프로? 2%. 그럼 요거는 뭐예요? 2%를 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옛날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있을 때 취득은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형식상 절차인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이거고, 요거는 옛날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니까 그냥 옛날 취득세만 내라. 그래서 여기 중과 기준세율을 뭐하라? 빼라. 이 얘기는 옛날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취득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1번 환매 등기가 병행된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등기 그러면 무슨 권? 환매권. 여러분 환매권만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환매권이 무슨 말이죠? 환매. 내가 지금 파는데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내가 뭐 할 테니까, 살 테니까, 다시 살 테니까 당신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이게 환매권이야. 그러면 아니 내가 파는데 왜 사? 돈 필요하니까 융통하려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50억이 필요해. 예를 들어. 근데 은행 가서 대출 받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돈 많은 여러분하고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죠. 내가 상가빌딩 감정평가에서 80억짜리인데 50억에 팔어. 싸잖아. 그럼 여러분은 얼마 주고 사? 50억 주고 사는 거예요. 내 거. 나는 50억에 팔았죠. 그리고 뭐라 계약하면서 이거 지금 팔지만 내가 다시 5년 안에 뭐 할 거야? 살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앞으로 등기하면서 5년이면 5년 동안 여러분은 사용 수익만 하는 거지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소유권 취득인데 사용 수익만 한단 말이야.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없지. 그러니까 진짜 취득이 아니야. 그냥 왔다 갔다 뭐만 하라고? 등기만 하라.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 2%는 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맞고, 그죠? 요거 맞아요. 요거 2% 뺀 거.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도요,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도 등기만 하라. 예, 취득세 내지 마라. 그래서 맞고, 1년 초과는 뭐? 임시건축. 여러분 임시건축물 1년을 뭐하지 않는 건,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야.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요. 1년 초과하지 않는 거 없어질 건 재산세도 내지 마. 비과세. 예? 취득할 때 취득세 내지 마. 가지고 있는데 1년 안에 없어질 건데 그래 재산세도 내지 마. 비과세요. 근데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내야지. 처음에는 뭐라 그래? 예? 처음부터 1년 초과하는데 그게 아니라 1년 안에 뭐 할 거예요? 없어질 건데 이렇게 신고했단 말이야. 그래서 취득세 내지 마 그랬는데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취득세 내야지. 내는데 등기하는 건 아니잖아.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답은 3번. 그럼 3번은 세율이 몇 프로냐? 2%로 내라. 1000분의 얼마? 20. 등기 안 하니까 2%만 내라 얘기야.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 여러분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득이 아니야. 원래부터 내 거니까. 그럼 내 앞으로 뭐만 하라? 등기만 하니까 옛날 취득세 2% 빼라. 다음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존존 건축물 가액을 뭐했다?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예, 요것도 뭐요? 건축물 이전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이전한 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다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표시 변경 등기는 해야 된다. 그래서 2% 빼라. 틀린 건 몇 번? 2번. 이렇게 특례세율은요,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거 등기만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 여기 아까 취득세 몇 프로? 2%만 내는 거, 이걸 섞어놓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주로 간주취득보다는 2%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2% 빼는 걸 쭉 해놓고 거기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요거 빼놓고는 여기 답이 될 수 있는 건 이것도 있지만 지모 변경, 가액 증가 이런 거 있죠. 간주취득 그런 건 몇 프로만? 2%만 부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으로 갑니다. 다음 6번 가죠. 6번. 자,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 첫 번째 1번 임차권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 임차권은 누가 등기하느냐? 세입자죠. 그래서 여러분 납세 의무자 물어볼 때는 전세권은 자자 붙이면 돼요.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은 전세권자, 임차권은 임차권자, 저당권은 저당권자, 지역권은 지역권자. 이해가세요? 이 사람들이 권리자야. 그래서 임차권 설정 등기는 누구? 임차권자. 누구예요? 갑. 맞죠? 예. 다음 2번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물어봤죠? 전세권은 전세금액 가지고 계산하고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에요. 월 임대차 금액, 민법에서 차임이라고 하죠. 월 임대료 주고받기로 한 거, 그것이 과세표준이에요. 거기에 1000분의 얼마 이 적용한다. 맞습니다. 3번 임차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말소는 뭐예요? 등기관리증에 이미 기재된 것 지우는 거죠. 여러분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등기관리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걸 지우거나 말소 또는 뭐예요? 뜯어 고치는 거, 변경, 이전, 소멸 이런 경우는 건당 부과예요. 그래서 임차권자 말소 등기는 누가 세금 내냐? 모든 말소는. 자, 임차권자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말소 등기는 권리자가 지워지니까 남는 건 누구? 부동산 소유자 또는 뭐라고 그래요? 설정자. 그죠? 임차권자가 아니라 뭐 부동산 뭐 소유자 또는 뭐라고 한다? 임차권 설정자. 설정자 또는 누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전세권이든 소유권이든 뭐 저당권이든 부동산 말소는 소유권자, 즉 누구?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4번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건당 얼마? 6,000원보다 부하면 적으면 기본 얼마? 6,000원. 맞죠? 등록면허세는 1,000원 나도 기본 얼마? 6,000원 내야 돼. 그 다음에 임차권 말소 등기 시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다. 여러분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구조 변경 이런 건 한 건당 얼마? 6,000원. 6,000원인데 등록면허세 6,000원 낼 때 따라 붙는 세금이 부가세가 있죠. 뭐 지방 교육세 몇 프로? 20%. 예? 납부할 등록면허세 20%. 6,000원에 20%면 얼마? 1,200원에 뭐가 붙는다? 지방 교육세가.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말소 등기는 누구라고요? 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음 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이제 재산세도 통상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재산세는 주로 물어보는 게 과세 대상에서는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토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두 번째가 납세 의무자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가징수 절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2022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400만 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주택분 뭐가 재산세가 400만 원인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틀렸죠? 예? 이거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여러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 납부할 세액이 요거 납부할 세액이 각각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되죠. 자 여기 보세요. 주택분 재산세가 400만 원이라는 얘기는 1년치 재산세가 400만 원이야. 그럼 주택은 절반씩 나눠내잖아. 예? 그럼 절반은 7월달, 절반은 9월달. 그럼 지금 얼마야? 400이니까 7월달에 얼마? 200. 9월달에 얼마? 200. 그 200만 원을 뭐라고 불러? 납부할 세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그러면 맞아. 그런데 여기는 재산세가 그랬으니까 전체가 400만 원이면 7월 달에 200, 9월 달에 200이니까 각각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안 하니까 분할 납부할 수가 없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뭐가 없어요? 예? 주택분이라고 안 하고 뭐 건축물 그러면 맞죠? 왜 맞죠? 건축물은 한꺼번에 다 내니까.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니까. 그죠? 토지분도 한꺼번에 다 내죠. 그런데 뭐만? 주택만 재산세가 나오면 1년치 나오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때 각각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그러면 2번. 2번은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70%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예. 다음,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또 별장이 있죠. 별장의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뭐하다? 같다. 요 지문 많이 물어보는데 4번 지문 보세요. 4번 지문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택은 재산세가 됐던 취득세가 됐던 계산할 때 주거용 건물하고 부속된 무엇까지?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주택은요,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재산세 계산할 때 주택이냐 주거용으로 6월 1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 그건 뭐고? 주택이고, 6월 1일 현재 주택이지만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건 뭘로 본다? 별장.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휴양시설, 피서철에 잠시 이용하거나 놀이 등의 공간으로 이용하면 별장이야. 그러면 주택일 때는 어떻게 해요? 주택은 세율이 1000분의 얼마? 1에서 1000분의 얼마? 4까지 초과 누진 세율 적용해 주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그런데 뭐는 별장은 사치성이죠. 1000분의 얼마? 40 이렇게 사치성 재산이니까 4%잖아. 재산세가 아주 가장 높은 거죠. 사치성.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 재산세가 나왔잖아요. 그럼 재산세 주택이니까 절반은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고 고지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도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지서 2번 나오잖아. 주택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다니까. 원초적으로 주택이니까. 그래서 얘도 절반은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절반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해가세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지금? 별장 말고 주택의 납기와 뭐하다? 같다. 납부기간이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냐 별장이냐의 차이점은 뭐만 틀려? 세율만 틀려. 사치성 재산이니까 별장은 1000분의 40. 그래서 맞고, 다음 또 5번 지문도요 많이 물어봅니다. 5번. 자 보세요. 5번 주택에 대해서는 이거죠. 이 주택을요 갑하고 누가?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주택 하나를 두 사람이. 아니면 주택의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누구? 을. 이걸 뭐라고 그래? 구분 소유라고 하죠.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뭐하다? 다르다. 아니면 갑하고 을이 뭐하고 있다? 주택 하나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가 없어. 소유자가 몇 명이냐,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느냐 상관없어. 그냥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택의 시가 표준액에다가 뭘 곱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뭐가 나와? 과세 표준 나와요. 거기에다가 뭐 곱해? 세율 1000분의 얼마 1부터 1000분의 4까지 초과 누진세율 적용해서 요까지 해서 뭐가 나와? 재산세.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건물 소유자 따로 있다고 해서 얘는 건물만 계산하고 얘는 토지만, 그게 아니잖아. 무조건 여기까지는 같이 간다 이거지. 주택은 이렇게 계산해. 그리고 나서 이 재산세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공동소유면 갑하고 두고 을에 뭘로? 지분 비율로 나누면 되잖아.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 지분 비율이 아니라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건물의 뭐 기준가격 시가 표준액, 토지의 뭐 시가 표준, 이거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는 게 또 이런 거 있어요. 주택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이 이렇게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합치는 거? 아니에요. 주택은 주택마다 각각. 여러분이 김포시에 주택 5개 있으면 김포시장은 재산세 5개 계산해. 이해가세요? 주택마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다만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소유자가 같든 다르든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5번 질문 보세요.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어도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다가 주택에 대한 뭘 적용한다?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예, 이렇게 해서 맞고. 틀린 건 아까 몇 번? 1번. 예. 주택은 각각 2번으로 나눠서 각각 납부할 세액이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가 된다. 그죠? 예. 자, 이번에는 8번 갑니다. 8번. 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 여기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목장, 용지나 농지는 있어도 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지역? 군지역은 다 돼. 군읍면, 예? 군읍면은 다 돼요. 용도지역 따지지 않고. 그런데 군읍면 지역 외에는 뭐 녹지지역 있죠? 녹지지역. 그리고 뭐 개발 제한구역, 여기는 있어도 되는데요. 여러분, 농지가 대로변에 있어요? 산속 같은 데 있잖아.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개발 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거나 농사 짓고 있는 농지가 있으면 기본이 투기가 아니에요. 입지조건 맞아.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뭘로가 분리 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1번. 예? 1번이 왜 틀렸어? 입지조건 녹지지역은 맞아. 있을 지역이 맞는데 여기 법령이 정하는 토지 면적 범위에 관계없이 여기서 틀렸다. 예? 관계없이가 아니라 일정 면적인의 토지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목장용지는 축산업에 이용하는 토지인데 무한정 다가 아니라 축산법에 어떤 가축을 사육할 것이냐의 기준 면적이 있죠. 그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토지 면적 범위에 관계 없이 아니다. 어디까지만 일정 면적까지만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거. 다음 2번. 이거 시지역 이거 생각하지 말고 산업단지 무슨 지역? 공업지역은 뭐가 있어요?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죠. 예? 주거지역은 주택이고 상업지역은 상업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죠?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는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있으면 투기가 아니에요. 세금 부담 줄여줘. 뭘로 가? 사업이라도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만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도 기준 면적을 뭐 했어요?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합산 대상이다. 맞아요. 자, 종합합산 대상이다. 맞는다. 자, 여기 보세요. 기준 면적 뭐라고요? 초과자가 붙으면
초가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어류가 종합해서 뭘 묻지 말라는 얘기에 초가자가 붙으면 뭘 묻지 마. 초가 그러면 목장용지인지 공장용지인지 영업용 건조부 부속토지인지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냥 초가자가 붙으면 비효율적 비사업용 종합합산 갑니다. 이해가세요? 예, 초과. 다음 그래서 맞고 영업용 건축물 하면 뭐죠? 상가, 점포, 사무실 그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인의 토지. 상가 등은 영업하는 건물이죠. 사업에 이용하는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는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맞습니다. 다음 시지역의 주거지역의 공장. 주거지역은 공장이 있으면 안 돼.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어야지. 공장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거지역에 있으면 있을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있을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군지역은 되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그런데 주거지역은 입지 조건이 안 맞지만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으로 간다. 다음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부한 거 제외. 여기서 바닥 면적을 부했다고요? 제외 이 얘기는 초과하는 토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으로 간다. 그래서 맞죠. 이렇게 해서 8번 틀린 거 몇 번이에요? 2번. 됐습니까? 1번. 예. 다음 이번에는 9번 지방세법에 이제 부가징수로 가죠. 부가징수. 자, 틀린 거 1번. 자,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 여러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고지서 2번 밟아라 그 얘기야. 근데 20만 원 뭐 이하. 20만 원도 안 되는 건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고지서 밟아라 이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뭐 할 수 있다?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죠? 20만 원 뭐 이하. 2번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세액이 2,000원 미만이에요. 2,000원 미만. 2,000원이 안 되는 건 고지서 발부 안 한다. 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맞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얼마? 250만 원. 예. 여러분 재산세는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250만 원 초과하면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나눠낼 수 있어요. 그래서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냐? 2개월이에요. 2개월. 몇 개월이요? 2개월. 2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그런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똑같아. 요건이 납부할세액이 얼마? 250만 원.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뭐하면? 초과하면 분할 납부되는데 재산세는 2개월이고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재산세,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면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다음 4번 재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라. 모든 세금 고지서는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는 거예요. 5일 전까지. 다음 이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한다. 맞습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을 부하면 초과, 1,000만 원 초과하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여기서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1,000만 원 초과하는 거, 1,000만 원 초과하는 거 물납은 맞는데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하는 거야. 김포시장한테 고지서 날라왔는데 옆 동네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면 안 된다.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그런데 여기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틀렸다. 여기 국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여러분 참고로 재산세는요, 물납이 되는 세금은 상속세하고 재산세만 물납이 돼.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돼. 다른 세금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특히 재산세는 알고 있어야 된다. 1,000만 원 부하면 초과, 그러면 물납할 수 있고, 250만 원을 부하면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9번 틀린 건 몇 번이에요? 5번. 자, 10번까지 하나 더 보고 쉬죠.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틀린 거, 여러분 국내 자산이라 이렇게 꼭 나와. 왜? 국내 자산이냐 국외 자산이냐에 따라 틀려요. 국내 자산은 임차권 반드시 부한 거, 등기된 거. 근데 해외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 안 된 것도 과세해.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볼 때는 국내 자산 그러죠. 그래서 자, 신탁수익권 양도 과세합니다.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에요. 임차권은 반드시 부한 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미등기는 과세 대상 아니에요. 기출문제 보시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물어보는 게 꼭 답이 요거,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부한 거, 등기된 것만. 그리고 4번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여기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죠. 그 권리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팔면 과세하고, 여기 5번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4번, 5번은요 공통점이 뭐야? 부동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나 영업권은 과세 대상. 그래서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가죠.